네, 여러분 두 번째 랜선 진료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SJ님께서 영양제를 비타민 B3, 요오드, 비타민 D, Q10 섭취를 하고 있는데 멀티비타민 하나 더 먹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셨고요. 아니 이미 많이 드시고 있는데 뭘 또 더 드실라 그래요. 그리고 만성 B형 보균자는 활성형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는 멀티비타민 섭취해도 되냐. 그러니까 만성 B형 간염이 있다 그래서 그런 활성형 B3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여기 기저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영양제 조금 안 드시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로 물론 뭐 요만큼의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가 뭐 독성 간염 같은 게 덜컥 오게 되면은 그 피해는 이제 내가 다 입게 되는데 워낙 간이 안 좋았던 분들은 그런 한번 피해 오게 되면 그게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 영양제 덜 드셔요. 네, 다음은 김영균님께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지하철 타고 퇴근하면 항상 소맥이 생각나고 땡긴다고 얘기하셨고요.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진짜 힘든 날에는 혼자 순댓국집 가서 소주 시켜놓고 순댓국이랑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를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래도 제로 콜라랑 뭐 제로 맥주 이런 걸로 좀 바꿔보려고 하신다고 하셨고요. 예, 그냥 이게 삶이 힘든데 우리가 사실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만한 게 술만한 게 잘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봅시다. 이제 저는 뭐 중독의 일종이지만 넷플릭스 보는 거, 술 대신에 그냥 뜨뜻한 바닥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기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보고는 있는데 자기만의 대체할 만한 걸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거울님께서 가르시니아에 관한 댓글이었는데 2주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면 계속 먹어도 되냐 이제 부작용 없는 거냐 물어보셨고, 일반적인 독성 간염이 이렇게 섭취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뒤늦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또 나중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주 먹었으니 당신은 가르시니아 먹어도 안전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알프스 용 프라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갑자기 간경변증 진단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도 감마지티 수치가 한번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파이브로 스캔에서 한 19.2 정도 나왔고 한 대학병원에서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지방간은 없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서울종합병원으로 갔더니 간에 지방간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다. 어디가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참 저희가 전문 용어로 번아웃 시로시스, 그러니까 시로시스는 저희가 간경변증인데 지방간이나 뭐 자가면역 간염 등등에 의해서 뭐 간경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경변증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있던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염증의 증거가 없어져 버려서 유추하기가 좀 힘든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어 뭐 지방간이 심해서 염증으로 진행하다가 간경변증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간경변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미 다 이제 간세포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이렇게 위축이 된 상태여서 뭐 간에 쌓여있던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간경화의 많은 포션이 사실 예전에 지방간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아마도 지방간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거고, 근데 유추니까 이건 뭐 100% 정확하진 않죠. 근데 뭐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현재 간경변증이 왔으면 어쨌든 치료 방법이라든지 관리는 동일해서 뭐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는 이미 이제 지나간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뭐를 관리를 잘하면 되고 식사 어떻게 하면 되고 요거를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식단 관리나 운동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체중 그 점심 때 사과나 배로 그냥 때운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과체중이시면 살짝 살 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살을 뺄 때 보통은 고령의 환자들이 근육만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항상 챙겨주시고 단백질 많이 드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단백질 많이 챙겨 먹는다. 요것만 좀 추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G2000님께서 상복부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간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알코올성 간염 상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초음파만으로 당신은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되게 심한 분들은 저는 이제 가끔 초음파나 CT만 보고도 술 많이 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되게 뭐 많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거는 초음파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는 아니고 병력, 음주력, 그 다음에 혈액 검사의 패턴이 어떠냐, 뭐 AST가 조금 더 ALT보다 높다, 감마GT가 많이 상승돼 있다, 뭐 이런 혈액 검사의 패턴, 그 다음에 임상 증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영상 검사를 종합을 해서 알코올 간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 한 가지 검사만으로 당신 알코올 간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PPP님께서 어머니가 85세시고 독감 앓고 난 이후에 노쇠 현상이 심해서 앰플형 알부민 영양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고요. 당연히 그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부민을 비판을 했던 게 알부민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부민이 먹는 단백질로서 되게 훌륭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먹는 알부민은 단백질 보충제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의 비용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먹는 알부민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드린 거고, 뭐 마치 언론에서 먹는 알부민을 먹으면 혈액 알부민이 1대1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과다 홍보를 해서 문제인 거지,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고령분들은 고기라든지 단백질 섭취가 또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알부민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윤노님께서 섬유화 검사가 4.4인데 간경화라고 진단받았는데 이게 맞냐? 전 판독에서는 만성간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이제 어떤 환자가 간 상태가 만성간질환인지 아니면 간경화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간섬유화 검사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영상검사, 초음파나 CT가 1차 검사고요. 간섬유화 검사는 초음파나 CT를 한 이후에 우리가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는 도구지, 파이브로스캔 검사 하나만으로 당신은 간경화입니다, 간경화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보면 CT나 초음파에서는 간경화가 명확한데 이 섬유화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4.4 높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펜시라 그러죠. 두 개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왜 검사가 다르지? 나는 간경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간경화 초기일 경우에는 파이브로스캔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성맛진가님께서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뇌졸중을 안 걸리게 살아가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예, 영양제로는 예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양제로는 안 됩니다. 영양제를 너무 믿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정영자님께서 홈쇼핑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홈쇼핑에서 좀 심사를 잘해서 방송을 해주면 고맙겠다라고 아픈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과대 광고되고 특히나 아픈 사람들을 타겟하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영양제들은 진짜 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제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아님께서 이부프로펜보다 덱시브루펜이 간보다는 신장에서 작용을 해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이부프로펜보다는 덱시브루펜을 사용해야 된다고 유명한 약사 누나가 약 기전을 설명해 줬다 그러던데 저한테 공부를 더 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약 기전, 그 다음에 대사, 그 다음에 부작용 개념을 섞어가지고 뭔가 지금 그 약사분이 잘못 얘기를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진아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부프로펜이라는 거는 우리가 라세믹 믹스처라 그래서 R, S 이성질체가 이제 섞여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중에 실제 진통 소염 효과는 S 아이소머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덱시브루펜은 뭐냐? 아까 R, S 이성질체 중에서 그 S 아이소머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인데 더 적은 용량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 다른 성분은 아니고 그냥 약간 개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시브루펜은 그냥 조금 더 효율적인 이부프로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이게 막 작용 기간이 달라서 덱시브루펜은 간에 괜찮고 이부프로펜은 신장에 괜찮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어쨌든 덱시브루펜이나 아니면 이부프로펜이나 다 이게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 제 저희가 들어가는데, 엔세이드는 저희가 콕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덱시브루펜이나 이부프로펜이나 모두 저희가 엔세이드라고 하는 그 진통제 계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엔세이드의 공통 기전은 그러니까 콕스라고 하는 거를 억제를 해서 이게 이제 전신적으로 우리 몸의 프로스타글란딘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서도 대사가 일부 되고 콩팥에서도 일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부프로펜이랑 덱시브루펜은 물론 간독성도 좀 보고는 있지만 콩팥에 조금 더 독성이 많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세이드가 이제 신혈류량을 좀 감소를 시키면서 급성 신손상 이런 걸 좀 일으킨다고 돼 있어서 엔세이드 자체가 콩팥에 좀 안 좋다라고 돼 있지 성분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엔세이드를 쓰게 되면은 간경변증 있는 사람들은 워낙 콩팥 기능이 조금 기저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콩팥이 멀쩡하던 사람이 엔세이드를 잘못 먹으면 강경부증 환자는 조금 더 쉽게 콩팥이 망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또 비슷한 질문이어서 제가 연결해서 올렸는데, 일반적으로 소염진통제에 의한 콩팥 손상이 꽤 많은 것 같다. 소염진통제에 대한 주의점을 올려주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구독자분이 60세신데 목 디스크로 소염진통제를 먹었고 GFR 수치가 70에서 57로 떨어져서 되게 놀랬다. 근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좀 속상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콩팥 기능을 따지는 게 이제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되어 있는데,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로 우리가 GFR 콩팥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GFR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3개 정도로 돼 있을 건데요. 뭐 MDRD 공식, CG 공식, 뭐 CKDPI 공식이 있는데, 이 GFR이 병원 EMR에서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크레아틴 수치만 나오고 GFR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EMR도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딱 GFR만 보고 이 사람의 크레아틴만 보고 GFR을 바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똑같은 크레아틴이라도 공식을 보시면 몸무게나 나이에 따라 가지고 GFR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 범위의 크레아틴인데 개인에 따라서 이 사람의 GFR은 정상이고 이 사람의 GFR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아마 그래서 이 두 신경외과 선생님이나 내과 선생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캐치를 못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GFR 70에서 57로 떨어진 거는 약간 우리가 1단계 급정신성상이 온 거지만 심하지 않은 수준이라서 지금처럼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잘 올라갔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다리님께서 한 달 반 이상 매일 밤 위스키를 30에서 90ml 마셨는데, 우리 키다리님 부자신가 봐요. 장 트러블도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서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위스키 90ml가 알코올 기준으로 얼마인지를 살펴봤는데 3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 3잔 정도가 아마 위스키 90ml? 이상하다. 이거보다 더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 생각보다 좀 많이 드신 거 맞고요. 지금 그 위스키 가격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위스키 가격은 몇만 원이겠지만 이걸로 사실 설사하고 간 한번 이렇게 손상 당하게 되면 병원비 약간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이 두 개 따졌을 때는 그냥 위스키 버리시던지 누구 주세요. 미운 사람 있으면. 다음은 킹카님께서 어머니가 지금 간 농양으로 입원을 하고 계시고, 근데 간 농양 위치가 조금 배액관 넣기가 어려운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셨고요. 4.5cm 간 농양이라고 했는데 이게 배액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액을 안 하고 항생제만으로도 호전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심장 바로 옆에 이렇게 막 고름이 생기거나 하면 무리해서 그냥 관 안 넣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생제 쓰면서 임상적으로 열이 잘 가라앉는지, 그 다음에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잘 줄어드는지 이런 걸 보고 그 두 개가 괜찮으면 굳이 배액관 넣지 않고서도 4.5cm 정도면은 잘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배액관을 넣어야 돼서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차피 경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쓰는데도 염증 수치가 안 좋고 고열이 계속 뜬다, 이거는 진짜 무리해서라도 배액관 넣어야 되니까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시면은 굳이 병원 옮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늘선님께서 가르시니아 싸긴 한데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간에 안 좋다고 얘기 올려주셨고, 실제로 이게 이제 가르시니아가 싸고 다이어트 식품 중에는 제일 가격이 낮고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드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알부민 관련해서 구독자분께서 알부민 요새 진짜 외래 진료 오시면 제 알부민 수치 얼마예요? 라고 환자분들 한 10명 중 8분이 물어보시는데, 혈액검사에 다 나와가지고요.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간 기능 검사하면 대부분 알부민 수치 나오니까 그걸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미연님께서 맹장 수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으셨고, 입원 기간이 길다고 들었는데 맹장은 많이 안 들어요. 맹장 수술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쌀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복 수술일 때 얘기고, 그래서 요새 맹장 수술은 복강경도 많이 하고, 로봇은 당연히 아마 급여 보험은 안 될 건데, 복강경은 급여 여부를 제가 조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복 수술 기준으로는 특별히 맹장 수술의 비용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바카스 관련해서 바카스를 매일 하루에 5병씩 몇 년간 마신 사람이 일찍 죽었다. 운동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네, 이게 이제 바카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바카스 드신 거 아닐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뭐 바카스도 이 성분 자체에 뭐 중독을 유발할 만한 성분이 있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좀 의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젊은 사람들이 레드불 마시는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바카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음은 장토르님께서 이것도 바카스인데 바카스에 당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바카스 그 100ml 한 병에 당이 9g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콜라가 100ml에 10g의 당류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다도 10g, 베지밀 달콤한 맛 있잖아요. 그게 100ml 기준으로 한 5g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카스가 베지밀보다는 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은 USA 마피아님께서 현재 이게 그때 왜 부부가 왜 간이식 때문에 그 이혼 소송했던 그거에 대해서 남겨주셨는데 현재 간 질환이 있고 치료 중인 사람으로 초기 단계지만 와이프분께서 항상 언제든 간이식을 해준다는 와이프의 사랑이 있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너무 보기 좋아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네 이게 참 누가 아프면은 가족관계가 제 느낌에는 아예 좋아지던지 아예 안 좋아지던지 둘로 가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김JE님께서 아동들에게서 항체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자들을 전부 아웃시키기 바랍니다. A형 간염은 사후적 처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A형 간염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시적 조치입니다. 라고 백신 무신론자 같은데요. 위험합니다. 네, 이런 분들 위험하고 아유 지금처럼 이 같은 세상에 이런 말이 웬 말입니까? 김지은님도 A형 간염은 항체가 없으면 백신을 맞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특히나 30살 넘어서 A형 간염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입원 기간이 일주일 넘어가고 드물지만 이것 때문에 간이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없는 30 넘은 분들은 꼭 A형 간염 백신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많이 밀려서 랜선 진료실이 좀 길게 늘어나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항상 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